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은 한 문제가 반드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문제가 배정될 때 많게는 세 문제까지 배정이 돼요. 여기 부분이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첫 번째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형으로 너무 좋아하죠. 이 위험부담이라는 거. 위험부담하고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례형으로도 문정이 좋아하는데, 요것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얘가 이론으로 보통 나오면 얘는 사례로 보면 돼요. 여기도 사례형으로 문제가 보통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 수는 각각 한 문제씩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전에 했던 청약과 승낙에서 하나, 그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그다음에 위험부담, 3자를 위한 계약 각각 하나씩 배정이 되고요. 계약 해제가 한 문제 정도, 요 근래는 한 문제가 보통 배정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5문제가 정리가 돼요. 실제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 성립 부분,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3자를 위한 계약까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매매 가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계약금을 먼저 정리할게요. 제가 요걸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개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 어떤 거냐면 교과서로는 3페이지가 434페이지 434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계약 이 동시항변권이 나오려면 정확히 쌍무계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쌍무계약. 양쪽 다 채무가 있다. 쌍방 모두가 채무가 있다. 이걸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쌍무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 하나 있고 을하고 이렇게 1억에 둘이 계약을 맺잖아요. 매매계약을. 그럼 매매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이행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잔금 칠할 날짜는 6월 1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하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갑이란 사람의 채무가 뭐죠? 갑의 채무는 당연히 요 재산, 요거 목적물이에요. 요 집, 건물을 이행하는 게 목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는 요 1억을 넘기는 게 뭐가 돼요? 채무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채무가 있다. 요걸 우리가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쌍무 계약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 현법이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요 매매 교환 임대차요. 요건 전부 다 쌍무 계약이에요.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들이거든요.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유상계약, 무상. 공짜가 아니고 전부 다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이면서 유상계약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건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6월 1일 날이 도래하면 당연히 각각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채무는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을 이렇게 이행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을도 어떻게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억을. 그렇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동시에 이행한다. 이걸 동시이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동시이행이 원칙이에요.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따로따로 이행 날짜를 정할 수는 있죠. 뭐 집을 6월 1일 날 이행하고 잔금은 6월 3일 날 이행하기로 합시다라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런 합의가 없다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갑이란 사람이 6월 1일 날 자기 채무를 이렇게 이행을 해요. 집을 이행을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을도 돈을 이행해야 되는데 요 1억이라는 걸 을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한쪽은 이행을 하는데 반대 당사자는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몇 번 최고를 해서 왜 이행 안 하냐 그러겠죠? 이행을 안 해.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종료가 돼요. 이걸 채무불이행이에요. 요게 채무불이행이 되면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겠죠.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요건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6월 1일 날 자기 집을 이행 안 해요. 자기 채무 이행 안 하면서 을에게 돈 달라고 그래요. 청구는 들어와요 또. 참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서 뭔가 청구가 들어온다면 그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하면 채무불이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 갑이라는 사람도 이행을 안 하면서 청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기 채무 이행 안 한단 말이야. 자기 채무를.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채무자 을은 정당하게,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게 자기 채무 1억이라는 것을 나 이행 못 하겠습니다. 라고 정당하게 자기 채무 1억을 거절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동시이행, 이걸 항변권이라 그래요.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한다. 항변이 뭐냐면 주장한다. 주장한다 이런 거예요.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불러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온다? 그럼 정당하게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왜? 그게 일종의 뭐라는 거야? 공평의 원칙이라는 거지. 공평의 원칙. 우리 애들도 가끔 그러죠. 거실에서 이거 오빠가 주면 나도 이거 줄게. 그러면 할 때가 있잖아. 너 안 주면 나도 안 줘. 이게 뭐 기브앤테이크라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네가 이행할 때 나도 이행하겠다. 이런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자, 그럼 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가 나와 있어요. 의의 보니까 의의 한번 봐볼래요? 의의. 자, 쌍무계약 동그라미 쳐요. 쌍무계약 교과서 봅니다. 쌍무계약 동그라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끊어요.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끊어요. 자기의 채무 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행 거절 권능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그래요.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올 때 채무자는 정당하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동시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걸 동시항변권이라 그래요. 쌍무계약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435페이지에 가니까 성립요건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동시항변권이 양이 많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총 동시이행항변권은 우리가 기억할 건 10개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게. 그럼 동시항변권에 자, 성립요건을 가볼게요.
성립요건하고 들어옵니다. 자, 성립요건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페이지수는 435페이지 동상병권의 성립요건하고 들어오거든요. 자, 이 성립요건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떤 거냐 그랬더니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돼. 대가적 동그라미인데요. 자, 여기서 써볼게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동일한 이걸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쌍무계약 플러스 이게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갑이 집을 가지고 을하고 이렇게 1억에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채무, 집을 넘기는 거, 을의 채무는 대금을 넘기는 건데 동일한 계약이죠. 요 매매라는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계약. 그래서 동일한 쌍무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럼 대가적이란 말이죠. 대가성이잖아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동상병권이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각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별개 원인이란 말 보인가요? 별개 원인 세모요. 별개 원인으로부터 생기거나 끊어요.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생긴다 하더라도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끊어요. 이 항변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판례도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 약정으로 별개 세모요. 자, 별개 약정이란 말 나왔어요. 그럼 별개 계약에 의해서 자, 두 번째 가버릴게 그냥. 자, 이렇게 정리해 버릴게요. 별개 계약. 그럼 별개 계약은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오케이 X 별개 계약은 동상병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판례가 별개 계약이더라도 끝을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을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상병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특약이 있다면 어때요? 별개 계약은 동시가 나올 수 없다. 근데 특약이 있다면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특약이 있으면 약속. 원래 별개 계약은 동시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있으면 나와요? 특약이 있으면 동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판례를 우리 시험에다가 기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별개 계약, 특약이 있으면 동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놔두시고 넘겨볼게요. 다만 뒤로 넘겨 3번 해가지고 뭐 확대가 정리되어 있으면 쭉 나오잖아요. 지금 요게 3번, 4번은 좀 아쉬워요. 좀 약간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쭉 내려와 봐. 동그라미 5번 보일 거예요. 5번.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보인가요? 자, 세 번째 써버릴게요. 자, 당사자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요. 갑과 을이 동상병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갑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아요? 상속을 받겠죠. 그럼 상속인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즉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상병권이 나오는가요? 이렇게 물었던 거지.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당사자 변경 동그라미 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변경되었다면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그 다음에 상속이 나올 거예요. 그럼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채권 양도가 뭐야? 나 대신 당신이 돈을 받아. 채권을 양도하는 거. 채무 인수는 당신 돈, 당신 빚, 내가 대신 갚을게. 요건 채무를 인수하는 거고, 요건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상속. 요건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요걸 구체적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단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 있네요. 다만 경계 보입니까? 경계? 경계는 우리 시험 보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 내용을 바뀐다는 것은 구계약에 붙어있던 동시항변권을 새로운 계약에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는 동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조심할 거.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경계를 살짝 넣어요. 경계, 상속은 동시항변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돼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은 동시가 나오지만 경계는 동시가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시험을 내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자, 5번 별 표시 하나 해도 아깝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올라갔더니 여기 양가로 2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하나 더 쓰고 갈게요. 제가 우리 책은 없지만 여기 부수적인 채무가 있어. 부수적 채무 이행은 동시가 나오면 안 돼요. 부수적 채무 이행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김치통 같은 걸 안 가져온 거야. 아니면 TV를 하나 사가지고 TV가 벽걸이로 설치가 됐는데요. 리모컨을 안 갖고 온 거야. 리모컨을. 리모컨을 안 갖고 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야, 너 리모컨 안 갖고 왔구나. 나 그 돈 못 줘. 1,000만 원. TV값 못 줘. 할 수 있냐 이거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부수적 채무 이행은 나중에 리모컨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계약을 같이 이행을 해주라. 그래서 부수적 채무 이행은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4개, 지금 4개 나왔어요. 자, 4개 하고 정리가 됐고요. 자, 5번 가볼게요. 5번은 437페이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 이행 날짜는 자,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6월 1일 날짜예요. 이행 날짜는. 근데 아까 돈 1억을 변제할 날짜는 예를 들면 6월 1일 날짜예요. 그럼 날짜가 둘 다 같잖아요. 여기 6월 1일이고 여기 6월 1일이니까. 그럼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매수자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 중도금을 넣어야 돼요. 그럼 중도금은 선이행이라 그래. 아이고, 선이행. 먼저 이행한다. 선이행 의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중도금을 지불할 때 여기 갑의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거든요, 여기가. 이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 요 을이 내가 중도금을 줄 테니까 너도 채무를 이행해. 요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예요. 선이행. 의무자는 선이행 의무자. 여기서는 을이겠죠. 이거 어려워요.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은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동시를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를 주장 못한다고. 근데 선이행 의무자이더라도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 예외가 오케이. 이건 시험이에요. 예외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자, 이 을이란 사람이 여기 중도금 날짜에 돈이 없어가지고 중도금 못 줬어. 날짜가 점점 질질 끌다가 같은 날짜가 된 거지. 같은 날짜가. 그러면 같은 날짜가 되면 중도금에다가 플러스 지연이자 연체료 지연이자 플러스 뭐예요? 잔금하고 요 집하고는 동시가 될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건 동시가 돼요. 원래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럼 갑을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거든요, 갑이. 근데 해제를 안 했다는 전제예요.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날짜가 같아진 거지, 날짜가. 그러면 요 을의 중도금하고 여기까지 지연했잖아, 지연이자, 연체료, 그다음에 잔금, 그다음에 갑의 채무가 요 재산권이죠. 둘 간의 관계는
동상변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어. 이게 뭐라고 됐냐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너무 길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선이행 의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좀 변칙으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외워버려서 질질 끌다가. 그럼 질질 끌다가 이게 정답이에요.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진 거야. 아, 이해하면 되잖아요.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다. 그럼 동상변권이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얘가 중도금 지급 날짜에 돈을 들고 갔어요. 근데 이 집에 있잖아요. 막 빨간 딱지, 파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림 딱지가. 그림 딱지, 가압류 딱지가. 압류나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갑은 불안해, 안 불안해요? 당연히 아니죠. 을은, 선의행 의무자는 불안하죠. 나중에 잔금칠 때 집이 안 넘어올까봐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우리가 불안이라 그래. 불안의 항변이라 그래요.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불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재산 상태가 악화됐다는 거지. 누가? 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외울 때에 이렇게 외워라.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상변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437페이지 원칙을 보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 이걸 선이행 의무자라 그래요. 선이행 의무자 동그라미, 원칙 동그라미, 동상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끊어요. 인정되지 않는다. 선이행 의무자 동시에 안 나와요. 근데 예외로 불안의 항변 뭔가 느낌이 오죠. A번 후 이행 의무자에게 재산 상태 악화 동그라미, 재산 상태 악화 등으로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이행 의무자에게도 동상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니은번에 선이행 의무의 불이행이 뭐야? 불이행이. 이행지체. 이행지체 중에 후 이행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란 말 보이죠? 옆에다가 질질 끌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그러면 외울 때는 선이행 의무자는 동상변권이 없지만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외워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가 뭐냐면 자기 채무 있잖아요.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해요. 그러면서 타방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는 거지. 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채무 이행 안 하면서 타방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가?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들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에 자, 내용이 나오기 전에 43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수령 지체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효과가 나와요. 효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럼 동시 이행 항변권의 효과는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행 거절 권능. 그렇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걸 연기적이라 그래요. 이걸 연기적 항변권 그러거든요. 연기되어 있다. 즉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갑이
등기 서류 있죠. 안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등기 서류를 줘야 나도 매매 대금 줄 거 아닙니까? 하고 동시를 주장했다고. 그랬더니 갑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집에 가서 등기 서류를 다 작성해 가지고 가져온 거지. 그럼 매수자는 거기까지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영기적 항변권이라 그래요. 영기적 항변권. 이행 거절은 그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자, 2번째가 지체책임 면제라고 했죠. 이거 지체, 이행지체.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시이행 항변권의 가장 큰 효과가 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요금을 제때 안 내면 가산금 연체료 같은 거 나오죠.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 안 내도 연체료 가산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연체료 가산금이 손해배상이에요. 그게 손해배상이거든요. 손해배상.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그런 거 내면 좀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까우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내는데, 그게 또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자동 이체가 돼서 스스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연체를 내지 않지만, 우리 가끔은 연체료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늦게 내면. 그러면 얘는 안 그래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갑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으니까 둘 다 이행하지 않고 6월 1일 그 날짜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너도 이행 안 했잖아. 그럼 나도 이행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안 물어줘도 된다. 그 말과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송상의 효과를 보면, 자, 소송이네요. 소송은, 자,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직권.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요. 당사자가 주장을 하여야 당연히 재판의 근거가 돼요.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민사소송은. 그래서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재판의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을 했을 때만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거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고요. 또 만약에 동시항변권을 주장해서 받아줬다면 이걸 우리가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해서요. 이걸 원고 일부 승소라 그래요. 일부 승소 이렇게 들어가. 일부 승소 그러거든요. 상환 이행 판결은 뭐냐면 갑이 판사가 그러는 거지. 야, 갑, 너 집을 주라. 그리고 을한테 돈 1억을 받아라. 자, 요 상환이란 건 돈 받아라. 그 대신 집을 이행해라. 요건 돈 받아라, 이행해라. 그러니까 돈을 받아라는 것은 승소지만 집을 이행하는 것은 일부가 패소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판결에 일부는 승소고 일부는 패소가 돼요. 하나의 소송에서. 그래서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는 앞으로 한 2번 더 들어요. 2-3번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게.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상계는 안 된다고만 기억해 주세요. 상계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 상계는 서로 퉁친다는 말이거든요. 서로 퉁치겠다. 이게 상계처리인데 그냥 그 정도만. 그 다음에 5번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써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번하고요. 요 3번이에요. 2, 3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 정도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썼잖아요. 그죠? 지금 7개 썼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 2개를 내가 일부러 뺐어요. 중요한 판례 일부 뺐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에 동생 관계가 있는 것끼리
예, 묶으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게 쓰기가 애매하니까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생 관계 있는 것끼리 묶으라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이전하면서 말소서리를 줘야 돼요. 요 둘 간의 관계가 동생 관계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내가 내 집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온 다음에 내가 돈을 갚을 때, 변제할 때 그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동생 관계가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와 어떤 거는 동생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와 어떤 거는 동생 관계가 없어요. 그럼 동생 관계 있는 애하고 동생 관계 없는 애를 외워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436페이지 와봐요. 436페이지 오면 확대 적용이라고 해서 유독 그 날개 쪽에, 왼쪽 날개 쪽에 기출이라고 막 써져 있잖아요. 그 박스 정해져 있고 밑에 아래쪽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책은 양이 적은 양이고요. 엄청 많아요. 이 양이 최소한 반 페이지는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것과 이것은 동생관계다, 이것과 이것은 동생관계가 없다 하고 문제를 외우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 시험 볼 때 이거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이게 꼭 틀려요. 이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외우기도 귀찮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고민거리다가 글다가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얘들을 하나 모은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필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영어 알죠?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가세, 그 다음에 수종, 전담회, 그 다음에 구청. 얘들은, 자, 이게 뭐냐면 이 문장에 이제 나중에 외워놓으세요. 그럼 그냥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문장 중에 영수증이 보이면 동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수증. 요게 어음수표고요. 요건 임대차, 종료구, 이게 무효, 이게 취소, 이게 가압류. 요 세자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아니면 부가가치세, 아니면 뭐 상속세, 세금. 그 다음에 요게 수급인, 요건 종신, 정기금,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전세권의 종료, 요건 담보책임, 요건 해제, 요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그래요. 구분소유적 공유고, 요건 청산금인데 얘들 여기 지금 요거 써놓은 거 있죠. 이 애들은 동생관계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 단어가 나오면. 근데 거꾸로 동생관계가 없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채권증서나 변제와 저당권 말소, 그 다음에 뭐 담보가등기 말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임차권 등기 명령, 토지 거래 허가, 경매 무효. 지금 요거거든요. 요것들은 동생관계가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걸 외우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못 외워져요. 제 말대로 이걸 외우시라고. 이걸. 영어, 임무, 가세. 이거 끊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구청. 이렇게. 영어, 수학 말고 영어,
임무,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구청 이렇게 외우면 이건 동사관계에 있는 애예요. 이건 동사관계가 없어.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일단 접근하기가 편해요. 이게 실제는 여기 내용도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동사관계에 있냐 없냐. 가장 문제를 내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외우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동시행 항변권이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어렵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판서를 하잖아요. 나도 어떤 게 맞는 교육 방법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기본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서 띄워놓고 그거 설명하고 끝나면 좋은데 저는 유독 좀 판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판서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요즘은 전부 다 기계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이렇게 뭐 화면 스크린상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깔끔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판서하는 게 더 좋아요. 구식인지 몰라도 그러는데 모든 교육학자들은 판서의 기재를 함으로써 집중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 다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요건 일부러 판서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터북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아마 다 입고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전체가. 그래서 다음 주면 다 구매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학원별로 구매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메가랜드 본사에다가 주문을 하셔도 돼요. 작년에도 몇천 권이 팔렸던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금방 품절이 나긴 날 건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판서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계속 쓰지 마시고 듣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시항변권을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앞으로 여기다가 판례를 2개를 더 넣을 거예요. 2개를 더 넣으면 동시항변권은 다 나온 거예요. 요걸 10월까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까지만. 그럼 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39페이지 오면 위험부담이라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위험부담 보인가요? 이 위험부담은 우리 교과서에 뭐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교과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얘가 그렇게 큰 기능을 하지 못해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이렇게. 자, 위험부담은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니까 사례를 하나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해요, 사례를. 여기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위험부담 하니까 그 위험이 뭐지? 그 위험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위험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애왔던 기억이 나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똑같은 기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위험입니다, 이거.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을 부담해? 뭔 위험을 부담하지?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자, 어차피 결론은 시험은 붙어야 되거든요. 이게 붙어야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 을하고 이렇게 1억에 매매 계약이 됐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언제 했냐?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잔금 칠할 날짜를 6월 1일로 한 거야. 지금 계약 날짜는 5월 1일이에요. 잔금은 6월 1일이고 이렇게. 근데 매매를 하기 전에 자, 여기 앞에 예를 들면 4월 30일인가? 작은 달인가요? 1, 2, 3, 4 작은 달 30일 날 요 목적물이 소실이 된 거야. 불나버린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지. 자기 집이 불났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할 수 있어요? 집이 많아. 한 100채 돼, 100채. 그럼 어딘가, 제주도 한라산 어딘가에 있는 별장이 불탔는데 전날까지 구경하고 와서 계약을 쓴 거지. 이게 집이 소실된 거야. 그럼 계약은 됐지만 계약하기 전에 목적물이 이미 소실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원시적 불능.
이걸 무효라고 그러지.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요거예요. 요거 끝이 와 볼게요.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다 이거예요. 계약을 5월 1일 날 했는데 이미 그 집이 불났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죠. 이해 와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원시적 불능은 나중에 이걸 무효라 그래요. 계약은 성립됐는데 집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효력이 없죠. 무효죠. 그럼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하고 나옵니다. 결론은 나중에 매도자 갑에게 책임을 물어요. 왜 집을 팔아먹는 매도자 당신은 자기 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왜 집이 없다는 걸 모르면서 나한테 이걸 팔았느냐?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나와요.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닥만 잡아놓고 가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2번 덧칠해야 돼요. 지금 1번 덧칠하고 있잖아요. 그럼 1월 달에서 1번 덧칠하면 그때 완성이 돼요. 민법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이 집이 계약을 할 땐 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 중간 요 6월 1일과 계약한 이후 요 사이에서 요게 소실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우리가 계약 이후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계약 체결 후에 소실이 됐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라고 하면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 그럼 후발적 불능이 됐대. 자, 여기 후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후발적 불능인데 만약에 이 집이 소실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갑이 누구예요? 갑이 채무자. 집을 넘겨야 될 채무자. 이걸 다른 말로 매도인의 실수로 소실이 될 수가 있죠. 누구의 실수예요? 갑이. 매매계약 쓰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다가 피곤해서 꼬박 잠이 들어가지고 홀라당 태워버린 거죠, 집을. 매도자가, 갑이, 채무자가. 그럼 당연히 갑은 실수로 불을 냈으니까 집을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그럼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럼 여기 핵심은 뭐예요? 갑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정답이에요. 정확히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죠.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행이 불가능하다. 누가 불을 질렀다면? 갑이 불을 질렀다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채무불이행. 두 번째는 갑이 질렀으면 이젠 누가 지를 수 있죠? 자, 매수자가 집 샀다고 구경하다가 담뱃불로 홀라당 태워봤어. 홀라당. 이게. 그럼 이게 누구예요? 채권자. 집을 받을 사람이었잖아요. 얘가 매수인. 매수인의 실수로 소실이 된 거야. 그러면 한 번은 매도자가 불 질렀고 한 번은 누구요? 매수자가 불을 질렀네. 매도인, 매수인. 지금 누가 불을 질렀는지 잘 보셔야 돼요. 달라요. 그럼 당연히
채권자가 불을 지른 거잖아요. 매수자가. 그럼 당연히 매도인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뭐 인생 다 세웅지 마야 하면서 당신이 불을 냈으니까 매매대금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타다 남은 건부지는 가져가 할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 청구를 해야 안 해요? 대금을 당연히 청구할 거예요. 네가 불을 질렀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한다 라고 하죠. 그럼 결국은 누가? 요 을이 누구요? 채권자죠. 이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요 위험이 뭡니까? 대금이에요, 대금. 채권자가, 매수자가 대금을 부담한다. 이걸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이걸.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인데 다행히 집이 소실되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보상금, 보험금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요건 누가 가져가야 돼? 요건 을이 당연히 취득을 해야죠. 왜? 얘 갑은 매매대금 받았으니까. 매매대금 받았잖아요. 그럼 보상금, 보험금은 을이 가져가야죠. 둘 다 갑이 가져버리면 집값도 가져가고 보상금, 보험도 받아가면 형평 원칙 맞지 않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일단 갑이 실수로 불을 질렀다면 요 매도자는 매수자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걸 뭐라 그래? 채권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한다. 위험 부담. 자, 그런데 자, 갑도 질렀고 을도 질렀어요. 세 번째. 갑의 실수도 아니고 을의 실수도 아니에요. 근데 소실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천재지변 아니면 옆집 이웃의 화재 아니면 국가가 수용했다고 할까? 수용?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순수한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위험을, 대가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우리가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 이걸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매도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을에게 대금 청구가 안 돼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그리고 갑은 을에게 계약금 있죠? 받은 거? 네, 계약금도 당연히 반환해 줘야 돼요. 계약금도 돌려줘야 된다고.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계약금도. 그 다음에 요 갑이란 사람이 자, 계약금도 반환해 줘야 되고 대금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적으로는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면서 타다 남은 건부지만 갖게 되는 거. 결국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지금 순수한 위험 부담이에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 대금을,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가락동의 그 과일 장사 아저씨가 저기 어디요 문경사과를
10월 달에 밭대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10월 15일 날 추석 전날에 따가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중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낙과가 생길 수 있죠. 낙과가. 그럼 낙과가 생기면 그 책임을 가락동 시장이 부담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농사 짓는 분이 이걸 부담해야 되냐. 그 문제가 생겨요. 쌍방이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경주에서 지진 났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전날에 계약을 했어. 갑과 을이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근데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지금 소실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게 위험부담이에요. 이걸 법에다 규정을 안 두면 문제가 생기죠. 매도인은 네가 샀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그럴 거고, 매수자는 매매 계약은 했지만 내가 등기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난 책임 못 주겠다. 그럼 길거리 얼마나 싸움박질 나겠냐고. 그래서 아예 법에다가 이렇게 채무자, 매도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이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농작물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할 때 합의를 한대요. 매도자, 매수자 해가지고 6대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되더라도, 낙과가 생기더라도 농부가 6 책임을 지고 가손 아저씨가 4, 가락동 시장 상인이 4, 6대 4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한답니다. 합의를. 그런 것들이 채무불이행이에요. 위험부담이 이게. 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된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나라는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이고요. 하나 더요. 만약에 채무를 제 날짜에 이행하겠다고 돈을 들고 간 거예요. 매수자가. 채무자가, 매도자가 등기 서류를. 그럼 매수자가 와서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 전화를 했더니 깜빡 잊고 놀러를 가버린 거야. 놀러로, 해외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매수자가 하는 말이 내일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럼 내일 만나가지고 잔금 칠합시다. 미안해요. 그러더라 이거지.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막 쌍팔쌍팔 긁죠. 어떻게 계약 날짜를 잊어먹고 놀러 갈 수가 있냐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매수자. 요 매수인이 이걸 수령을 지체했다 그래. 수령 지체. 근데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이 된 거야.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된 거지. 그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됐을 때 이 부분까지도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건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제때 매수자가 수령을 했다면 이미 매수자 소유인 상태에서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되더라도 매도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령 지체 중 매수자가 안 받고 있는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건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은 매도자 갑은 매수자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이게 한 문제짜리거든요. 지금 이게. 아예 이게 10월 달과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첫 번째 계약 체결 전에 없어지면 원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은 뭐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진다. 두 번째 후발적 불능. 그죠? 근데 갑이 질렀냐? 갑이 지르면 뭐예요? 채무불이행. 매수자가 불을 질렀다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수령지체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뭘로 가라? 채권자 위험부담.
하고 요걸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참에 시간 좀 널널하잖아. 12월 달에. 요거 한번 동영상 키워놓고 요거 한번 그 종이에다가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시라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막 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나는 바보 멍충인가 봐.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처음 보면 이게. 그래서 그냥 한번 덧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1월 달도 그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위험부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위험부담은 쌍방의 매도자, 매수자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을 때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는 채무자, 매도자, 채무자, 위험부담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또는 수령지체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이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위험부담이 뭔지만 그렇게 개념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위험부담으로 갈게요. 삼자를 위한 계약으로 갈게요. 좀 쉬었다 오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